인사하고 시작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2기 개강입니다. 저 한 주 정도 정도는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도 이제 맞이하셨을 거고 다들 새해 복은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기 동안 우리 배웠던 쟁점들, 실무, 그다음에 실무뿐만이 아니라 이론 법규, 자, 우리 쉬는 2주 동안 스터디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거, 10주 동안 배웠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은 한번 좀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1기 10주차 종강을 하면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이루어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이고 뭐 연초고 해서 정신도 좀 없으셨을 거고 그동안 좀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정신 없었겠지만 그래도 10주간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기가 개강을 하면서 아마 좀 새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1기부터 0기부터 1기까지 쭉 같이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우리 질문 방법 그 다음에 제 소개 잠깐 간략하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은 저는 황현아 평가사이고요. 다우패스에서 실무 스터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무 강의도 맡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여기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시험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를 스터디에서만 이제 좀 만나게 될 텐데 저는 황현아 평가사이고요. 이제 질문이 있다면 뭐 스터디 끝나고 질문해 주실 수도 있지만 스터디 질문 외에 뭐 평소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터디 때 질문할 게 있었지만 미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다면 주중에도 질문을 해주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있죠. 카페도 있지만 네이버 카페 다음이죠. 다음 카페도 있지만 그러니까 카페에 질문하면은 뭔가 조금 답변이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입니다. 7507에 7331로 여기로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을 남겨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기 개강을 해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험 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원래는 이제 1차 3월 6월로 이제 원래 시험 일정대로 코로나 이후로 미뤄졌던 3개월이 차츰차츰 한 개월씩 당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3월 6월로 돌아올 것이다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공고 난 거를 보니까 3월 6월이 아니라 4월 이제 7월로 시험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이 좀 한 달 정도가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월 6월 시험에 맞춰서 우리 스터디가 0기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4기까지 총 40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3월 6월로 맞춰놨던 게 4월 7월이 되면서 2기와 3기 사이의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당초 좀 예정을 해놨던 40회 스터디에서 42회 정도로 좀 늘리고 그래서 원래는 3월에 1차 시험이 끝나면 3기가 개강을 해야 해요. 항상 3기 개강은 1차 시험 종료에 맞춰서 개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4월에 3기가 개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2기에 할당되는 그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기존에 2기가 6회차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9회차로 좀 구성을 해서 한 2회 정도, 총 정도는 2기가 3기, 3회로 늘어나지만 그래서 4월과 7월 사이에 3기, 4기를 채우려면은 기존에 좀 예상했던 6회, 8회보다 좀 줄은 6회, 7회로 좀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4기에서 한 회차가 좀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기에 3회차가 총 늘어서 총으로는 42회 정도로 우리 스터디 구성이 될 것 같다. 뭐 비용적인 것들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는 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우리 카톡방, 그 다음에 하우패스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자료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보시면 자꾸 움직이지? 보시면 2기랑 3기, 4기 이제 향후 일정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기간 중에는 정리주간이 지금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일단 기간이 한 달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기 사이에는 설 명절이 좀 끼어 있어서 이렇게 총 1월 7일 오늘부터 그 다음에 3월 25일까지 종강을 하는 걸 9회차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험 일정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1기부터 6회, 1회부터 6회까지는 독종이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2기, 뭐 실무도 그렇고 이론 바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기의 독종은 이제 기출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6회차로 좀 구성을 해놨었는데 기존보다 9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6회까지 독종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스터디 6회는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스터디 3회에 대해서는 독종은 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스터디 일정이 기존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험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수험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PDF 강의 일정을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2기, 3기, 4기 독종 다 어떻게 들어간다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수험 일정을 좀 변경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 2기, 3기, 4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 좀 공지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지난주 채점평에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채점평에 잠시만요. 우리 문제에서 표준지를 고르는데 용적률을 고려했어야 하는 그 문제 1번이었네요. 있었죠. 그 문제에 대한 채점평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꼭 그 문제에만 할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든 다 적용이 될 부분일 텐데 그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을 좀 고려를 했었다. 근데 제가 강평 때 말씀드렸던 것은 용적률을 고려하는 게 주 쟁점인 것은 맞지만 표준지를 선정하는 절대 원칙, 용도 지역,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강평 때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점평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채점 팀장님이 좀 써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문제처럼 용적률을 고려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선정 기준이 들어가 있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개별요인 비교치가 들어가 있다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지역요인 비교치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루틴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좀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채점병에 좀 적어 주셨어요. 채점을 하시다가 보니까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용적률을 기준을 해서 용도 지역 당연히 맞추는 거지만 용적률을 기준을 해서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를 골라 썼다. 그 다음에 골라야 한다, 골라 썼다. 이런 게 다 내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냥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동일한 어떤 걸로 선정하였다. 이렇게만 쓰고 넘어간 답안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답은 맞았겠죠. 표준지 선정은 잘 했겠죠. 근데 똑같이 표준지를 1번을 선정을 했다. 하지만 누구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이 동일한 1번을 선정한다. 누구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과 더불어서 용적률이 유사한 표준지 1번을 선정한다. 이렇게 적어준 두 개의 답안이 있다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여기 후자의 답안이 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구나. 문제 분석을 정확히 해냈구나. 이러한 인식을 좀 심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에서 이제는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는 항상 연기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는 숫자를 맞추는 시험이 아닙니다. 숫자 맞추는 거 중요하겠죠. 그것도 채점 포인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수학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숫자가 몇이다. 단가가 얼마다. 그래서 평가액이 얼마다. 이것만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평가액이 얼마다를 찾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쟁점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캐치를 하고 답안지에 현출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같은 답을 내더라도 내가 얼마나 더 문제 분석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당신이 말하는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답안지에서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하시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연기 1기가 지났고 2기입니다. 2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1차 시험이 끝날 거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말 2차 시험까지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점을 받아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평소에도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 스터디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힘주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였고요. 연초부터 잔소리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로 나가 볼 텐데 일단은 오늘 문제의 쟁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연기 1기에서는 조금 기본 강의 같은 성격이 강했습니다. 연기, 그 다음에 1기를 지나오면서 매주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차를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쟁점 자체가 좀 복잡하다면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논리를 다시 살펴보고 이런 기본 강의와 비슷한 강평을 연기 1기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기, 3기, 4기 동안에는 이런 기본 강의 적인 강평이 아니라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연기 1기에서 짚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정리하는 게 또 있겠죠. 하지만 연기 1기에서 정리하고 온 쟁점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살을 더 붙여서 나온 문제라면 그 살,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쟁점들 그러한 뭐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강평을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좀 짚고 넘어갔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강평을 좀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평이 연기 1기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강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주차의 쟁점이 됐었던 내용을 짚어가는 강평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요. 쟁점이 좀 복잡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쟁점이 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전달해드릴 메시지가 좀 많은 문제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강평 시간이 조금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구성도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연기 1기에서는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90점이었습니다. 90점이었고 문제는 3문제로 좀 구성을 해드렸었죠. 1번 40점, 2번 30점, 그 다음에 4번은 10점 이렇게 해서 90점짜리 문제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2기부터는 실전처럼 100점짜리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번은 40점, 그 다음에 2번은 30점, 3번 20점, 4번 10점 이렇게 시험에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 구성대로 문제를 출제를 해드릴 거고 문제 풀 자체는 독종에서 이제 평일에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셨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와서는 그 한 주 동안 살펴봤던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서 조금 뭔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소스가 있는 부분들을 바꿔서 변형을 하는 문제, 기출문제 변형식으로 스터디가 좀 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 시험의 33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전인 31기, 32기에서 출제됐었던 문제 패턴을 보면 1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더라도 문제 푸는데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조금 좀 쟁점이 담긴 것들, 그 다음에 업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조금 문제 분석하는데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약술이나 아니면 간단한 10점짜리 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뭐 쟁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없는 게 4번이고 그래서 문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러한 구성으로 좀 문제를 드리려고 한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쟁점이 1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1번에서는 얼마나 빨리 풀어내야 하는가 이거를 좀 연습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2, 3번에서는 쟁점을 좀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드리도록 좀 문제 구성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스터디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6회에서 9회로 늘어났는데 우리 처음에 강의 자료 나갔던 거에서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이제 진도별로 나갔었는데 7회차부터 9회차는 이제 그런 거 진도별랑 상관없이 다 믹스해서 1기 10주차처럼 전범위로 7, 8, 9회차는 100점짜리 문제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어차피 전범위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얼마나 전범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오늘 문제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문제 구성 자체는
100점짜리 문제였죠. 처음으로 100점짜리를 시간 내서 풀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00점짜리 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걸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시간이 부족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 분석하는 좀 헤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번 문제 같은 걸 보면 오늘 1번 문제가 좀 전형적인,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볼 자료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3방식 자체가 들어가는 자료들, 분석해야 할 사례 전례 자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실제로 답안에 현출해야 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셨을 거고, 그다음에 3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할 게 좀 많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형적으로 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3방식 문제였고, 구분 건물 3방식의 문제를 좀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고 그냥 구분 건물이지만 한 동 전체를 평가하는 문제로 드렸기 때문에 일단 대상물건 확정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주방식을 원가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토지 건물 합산액인 원가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실수를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방식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의 주된 방식은 거삽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구분 건물의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단지 내부, 호별 요인, 그리고 뭐 기타 요인,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대상 물건의 거래액을 평가액을 산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주된 방법을 합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원가법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수익환원법까지, 직접환원법이었죠. 수익환원법 중에 직접환원법,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시산가액을 각각 산정을 하고, 시산가액 산정한 이 시산가액을 통해서 시산가액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산가액 조정, 마지막에 결정, 의견까지 좀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 전형적인 3방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3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건물 3방식이었고, 거래사례 비교법 하는 거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원가법,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뭐 건물 원가법, 수익환원법은 NOI를 산정을 해서 주어진 환원율로 환원을 해주면 바로 수익가액이 나오는 게 수익환원법이니까 각각의 시산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의 쟁점은 일단은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원가법, 토지 원가법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정하는데 조금 쟁점이 있었죠.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26회에서 출제되었던 개별 요인 비교의 양식, 통계치를 가져와서 그다음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정을 해야 하는 그 양식을 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이 이렇게 거래 사례 구분 건물의 일동 전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통건물이라고 합니다. 거래 사례가 구분 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 구분 건물이 소재한 건물 전체를 평가하는 걸 통건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통건물을 평가하는 양식은 31회에서 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1회에 대상 물건의 형태와 그 다음에 26회에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정하는 그 양식을 좀 섞어서 오늘 문제 1번 문제를 좀 드렸는데, 그래서 26회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치를 가져와서 여러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를 산정하는 것에도 쟁점이 있지만 사례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통계치가 좀 작용을 하죠. 뭐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사례를 선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개별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사례를 선정하는 것에 조금 쟁점이 있었고, 그러려면 앞에서 이것을 좀 잘하려면 앞에 문제 초반에 출제가 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했고 얼마나 잘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푸는 방식 자체가 낯설지는 않지만 자료가 많고 그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논리를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합격을 하려고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이런 통계치를 잘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기를 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실수를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점수차가 갈릴 수 있는 문제가 오늘 1번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평소에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문제 분석을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글씨를 좀 빠르게 쓴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답안지를 다 써내려면 대충 계산은 날리고 풀자. 굵직굵직하게 계산을 해서 하고 시점 수정치 같은 것도 산식만 써놓고 그냥 답은 1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 좀 줄이자.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고 들어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도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늘 같은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을 날려서 시간 단축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답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갈리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을 좀 날려도 된다라는 그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좀 논리 자체가 좀 복잡하고 사례를 선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뭔가 아리까리하고 이것도 사례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례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논리를 조금 더 보여줘야 하는 논리가 중요시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낯선 유형의 논리 구조가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계산은 좀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그 논리를 맞추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일단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목차만 잡더라도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시험이 그런 유형의 시험에서 계산을 날려도 된다라고 말을 드리는 거고 오늘 문제처럼 계산도 수익하는 법도 DCF도 아니고 직접 하는 법이었고 원가법, 거사비 특별하게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산하는 것까지 좀 익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2기에서는 이렇게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드릴 거라서 그게 좀 스킬적인 부분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분석 자료 가서 보시면 제가 1번 문제에 대해서 좀 쟁점을 정리해 둔 게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 구분 건물의 3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목차를 제가 정리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문제에서 좀 봤어야 되는 거, 놓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개별 물건 기준의 시상가액 표현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항상 좀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이라고 감칙의 주된 방법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따라서 시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걸 개별물건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칙 12조에 가서 보면은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즉 시산가액을 우선은 산정을 해야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물건 기준이라는 것은 원칙이죠. 시산가액이 아니라 수익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 그다음에 비교 방식에 의한 시산가 이렇게 말하지만 개별 물건 원칙은 원칙이지 시산가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정리를 하자면 개별 물건 기준에 의한 시산가액 이 정도로 쓰고 넘어가시는 게 좀 가장 방어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법 자체에 개별 물건 기준의 시산가액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그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물건 기준에 의한 시산가액 왜냐면 그걸 다 쓰게 되면 너무 길어요. 개별 물건 원칙에 의해 산정된 토지, 건물의 시상가액 합계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그건 너무 길고 답안지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해서 개별 물건 기준에 의한 시상가액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살펴보려고 했었던 것들은
일단 이 밑에 거부터 좀 볼게요. 시간가액 조정이랑 감정평가의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연기일기에서는 제가 이런 시간가액 조정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연기랑 일기를 지나오면서부터는 그 본문에 해당하는 실제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숫자를 선정하는 그 본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두고 좀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가액 조정, 감정평가 결정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감정평가라는 시험을 합격하려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거사비, 원가법, 수익환원법 다 풀 수 있습니다. 숫자도 웬만하면 다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수험은 항상 얘기를 드렸지만 1차는 절대평가죠. 1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다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야지 합격할 수 있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거사비, 원가법, 수익환원법의 숫자를 맞추는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난 포인트를 답안지에 현출을 좀 해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 그다음 모든 시험이 다 그렇죠. 상대평가라는 논술을 해서 상대평가라는 형식을 가져온 시험이라면 내가 상대방보다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게 시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까지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뭐 비가치 추계나 그다음에 나중에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의견을 진짜 너무 무슨 논문 쓰듯이 써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우리 어차피 합격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지고 합격하는 그 정도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3방식에서만큼은 시간가액 조정에 좀 힘을 주어서 그런 서술적인 부분을 가져가시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가액 조정 부분에 목차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 목차대로 연습을 하시고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대로 좀 시간가액 조정 이 정도는 좀 써보는 노력을 하는 연습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처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한 자료를 많이 준 문제라면 이 부분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3점에서 5점 정도의 로스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한테만 들으시는 않았을 것 같아요. 김상현 평가사님도 수업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김수현 평가사님도 한 번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저랑 뭐 김상현 평가사님이랑 쓰는 목차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어차피 김상현 평가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시험지에 이대로 쓰면 된다 정도 제가 실제로 실무 공부를 할 때 썼던 방법이니까 좀 이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1번은 좀 생략해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해요. 일단 조금 내 시험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 정도라서 이거는 각 방식별 시간가액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깔끔해 보여요. 답안 자체가. 왜냐면 이렇게 1번처럼 1번 우리 40점이죠. 40점 문제면 최소한 6.4페이지 정도의 분량은 채워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론이랑 법규에서는 배점 좀 더 잘 지켜야 하니까 뭐 실무는 쟁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오늘같이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라면 6.4페이지 정도는 분량을 채울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겁니다. 쟁점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4페이지를 채운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 수험생이 그래서 원가 방식 얼마 냈고 거래 방식, 비교 방식 얼마 냈고 수익 방식 얼마 냈는지 앞을 또 봐야 되죠. 채점을 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그거 까먹고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는 이 시간가액 조정에 대한 채점을 하는 순간에서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내가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의 시간가액을 한번 다시 적어줍니다. 시간가액 금액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럼 나도 앞에 이제 봐야 되잖아. 이걸 적으려면. 근데 시간이 없다. 이 시간 자체도 지금 아깝다.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부분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로는 지역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우리 감정평가를 하는데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가액 조정 부분도 일단
일단 부동산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위치, 그다음에 뭐 개별 요인 아니면 입지 아니면은 뭐 건물의 견고함 정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적인 가격 수준 바운더리 안에서 본건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내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떠한 입지 요인,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2번이라는 목차, 지역 분석이라는 목차로 적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와서는 개별 분석이라는 목차로 적어 주실 겁니다. 이제 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와서는 방식별 유용성 및 한계 아는 목차를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적어주는 이유는 우리 시간가액 조정을 한다라는 것은 3방식에 의해서 시간가액을 다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대상 물건에 가장 합당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라는 것은 이 내가 사용한 방식에 각각 어떠한 유용성이 있고 얼만큼 대상 물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대상 물건을 적용하기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어디에 좀 힘을 주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게 시간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각각의 내가 사용한 방식들이 대상 물건 이거는 어떤 대상 물건마다 항상 비교 방식이 맞고 항상 수익 방식이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상 물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어떤 거는 비교 방식이 맞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수익 방식이 맞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원가 방식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성들을 나의 대상 물건, 그다음에 출제자가 제시한 지역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 원가, 수익 각각의 유용성 및 한계를 적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마지막 단계죠. 감정평가의 결정 부분입니다. 감정평가의 결정 부분은 이것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좀 보기 안 좋아요. 너무 글이 늘어지고 줄수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한 번 목차를 좀 쪼개줍니다. 첫 번째는 결정 의견,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정 이렇게 두 가지 목차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러면 결정 의견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줄 거냐? 우리가 흔히 아는 감칙 12조 조문을 여기다가 적어줄 겁니다. 감칙 12조에서는 주된 방법을 무엇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칙 12조 2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수행을 했을 때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가밀성 검토를 하였고 이제 시간까지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근거 조문을 결정 의견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정은 이런 상기 자료를 검토를 했을 때 상기 자료 검토 결과 원 얼마 결정 이 한마디만 딱 적어주시면 되겠죠. 좀 깔끔하게 떨어지죠. 마지막 줄이. 그래서 얘를 하나의 목차로 쓰려면 주저리 가야 돼요. 감칙 12조 1항에 따르면 어떻고 2항에 따르면 합리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결과 세 가지의 방식이 유사하다. 그래서 나는 얼마로 결정한다. 이 마지막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좀 장황해진다는 말이죠. 얘를 한 번에 쓰면. 그래서 여기를 한번 목차를 나눠서 감칙 12조 쓰는 거랑 그다음에 그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제가 이래서 지금 목차를 좀 쪼개놨죠. 5개 정도로. 마지막 5번 목차는 우리 아는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목차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넣을지가 항상 고민이신 거잖아요. 뭔가 목차는 좀 알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고 내가 받은 문제에서 어떤 걸 집어내와서 이 내용을 좀 채워 넣어야 하는지 그게 항상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거의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배점을 가져가고 작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너무 고민을 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손이 나갈 수 있게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게 이 시간과의 조정을 길게 쓰는 오히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뭘 써줄 거냐면 이거는 시간까지 써주시는 거고, 지역 분석에서는 문제 분석 단계에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문제 분석의 단계에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문제처럼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쟁점이 반드시 있을 거죠. 있을 건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개별 요인 분석 자료를 주었고, 그 중에서 호수와의 거리, 그 다음에 호수와의 거리도 있었고,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포인트로 주었죠. 세부적으로 뭐 1층이고 2층이고 그 다음에 위치가 외부이고 내부이고 호수 바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건 개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지역 자체는 호수를 주변으로 상가가 들어서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호수는 크다 보니까 그 호수 내에서도 호수의 남쪽에 있냐 북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호수 주변에 있더라도 실제로 상가에 앉아서 보면 호수가 잘 안 보이는 위치다, 아니면은 바로 앞에서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 이런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지역의 상가들은 단순하게 도로와의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호수를 주변으로 거리, 위치에 따라서 가격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게 오늘 문제의 포인트였죠. 이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상가의 가격이 형성되는 수준이라는 그 자료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역 분석 자료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분석 단계에서 준비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숫자 다 쓰고 다 이제 마지막 시간과의 조정을 쓰려고 해서 다시 문제로 가면 정신이 없어요. 이미 그때 60분 시간 이렇게 지나가 있을 시간입니다. 그때는 조급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다 뭘 적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지역 분석 개념 쓰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분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잘 써주려면 문제 분석 단계에서 내가 이미 지역 분석에 어떤 내용을 써야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답안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쳐놓거나 형광펜을 쳐놓거나, 그래서 여기다 지역 이렇게 써놓거나, 내가 이 답안을 쓸 때 까먹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문제 분석 단계에서 좀 준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개별 분석에 일단 이 지역에서는 호수의 거리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다면 개별 분석에 와서는 대상 물건은 상가 일단 구분 건물이고 상가이고, 이 대상 물건의 유형을 좀 먼저 적어주시고, 유형,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 이 호수의 북측에 있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구나, 실제로 얘는 지금 거리랑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대상 물건은 그래서 북측이고 거리가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가격 수준을 형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역과 개별에 좀 싱크가 맞게 좀 작성해주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분석에서 분석 단계에서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개별 분석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때 이미 다 동그라미 쳐놓고 어떤 내용을 써야겠구나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방식 유형성 및 한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우리 기본서 아니면은 노트, 거기에 다 있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론서 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 언어로, 내가 쓰기 쉬운 언어로, 내 말투로 정리를 해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해서 그냥 내가 100점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분량, 대략 1점에서 2점 정도의 분량으로 요약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매번 3방식 문제를 풀 때 그냥 손이 기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여기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럼 5분, 10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다음 2번, 3번, 4번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30초에서 1분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시간가액 조정과 감정평가의 결정 총 해서 대략 1.5페이지 정도 분량을 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적어도 1페이지 정도 분량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다 쓰면 1.5페이지 넘어갔을 때 2페이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분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다 설명 같이 드렸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그런 개별 요인치를 그래서 통계 자료에서 좀 꺼내오는 작업이 필요했던 그런 문제가 1번 문제였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또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연습을 하셔서 실제로 스터디에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연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좀 갈 건데요. 2번은 쟁점이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스터디에선 처음 출제되는 부분이었고, 2번 문제는 골프장 평가 문제였죠. 골프장 평가는 한 번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중급 문제집 풀면서도 풀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 진행을 하면서 골프장을 평가하는 방법 자체는 익히셨겠죠. 간단하게만 말하면 골프장도 당연히 부동산이기 때문에 3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3방식으로 평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얘는 골프장도 결국엔 토건이에요.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물건이죠. 단 거기서 차지하는 포션이 토지가 엄청 클 뿐이지, 토지가 엄청 크고 클럽하우스 이런 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얘도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주방식은 당연히 원가 방식이겠죠. 토지랑 건물을 더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방법일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고, 이렇게 대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골프장, 오피스,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얘네들은 주된 방식이 원가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류창고, 오피스, 골프장도 그렇고 주된 방식이 자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골프장,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물류창고, 리테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상 토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 주된 방법은 원가 방식이죠. 토지랑 그다음에 건물 합산을 실제로 평가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대형 부동산을 평가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주방법이 무엇인가. 계속 거래사례 비교법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꾸 맨 먼저 나오는, 우린 주방법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해주죠. 가장 먼저 나오는 방식을 자꾸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히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이상, 여기 이 지역에서는 원가 방식이 너무 낮게 산정이 되어서 하지만 사실상은 거래사례 비교법 의한 거래 방식에 의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의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 주된 방법은 원가 방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대형 부동산에서 좀 더 잘 알고 있다. 난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거래 관행인 그런 거래 방식을 위주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나는 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출제자한테 뽐내고 싶다면 주된 방식으로 거사비를 올리셔도 됩니다. 단 법에 어긋나는 행위죠. 어긋난다기보단 좀 예외적인 행위죠. 그럴 때는 주방법을 비교 방식으로 올리고 싶을 때는 이때 반드시 감칙 12조이랑 단서에 의한다라는 것은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법상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원가 방식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사비를 주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반드시 내가 단서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언급은 하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완벽한 거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는 잘 알아. 대형 부동산을 잘 알고 있어. 거래 관행이
거래 관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걸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걸 알려주고 싶다가 오히려 감점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답안 작성하려면 내가 다른 방법을 했다라는 걸 출제자한테 밝혀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대형 부동산 출제할 때마다 자꾸 거사비를 아무 말 없이 주된 방법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길어졌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출제된 부분은 골프장이었죠. 골프장은 원가 방식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시장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토지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임야, 전, 답 이런 것들을 토지를 구매를 해서 걔를 이제 골프장으로 좀 조성을 한다 해도 거기다가 뭐 아스팔트 깔고 이런 식이 아니죠. 조금 잔디를 예쁘게 깎고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 조성 비용을 들이는 일반적인 개발 방식이 많기 때문에 조성 원가법이 다른 방법으로, 토지의 다른 방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다음에 조성 원가법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건물은 그냥 원가법 별로 쟁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 조금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거래 관행 자체를 알아야 돼요. 오피스는 거래 관행이 어떻게 되었었죠? 어떻게 됐었죠? 연면적당 단가로 거래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중 하나인 골프장은 연면적당 단가, 뭐 토지 면적당 단가 아니고요. 얘는 홀당 단가로 거래가 된다. 1홀당 얼마? 보통 이제 골프장은 9배수를 기준으로 골프장이 좀 건설이 되죠. 그래서 9홀, 18홀, 27홀 이런 식으로 9를 기준으로 좀 거래가 되는데, 홀당 단가는 그래서 한 홀당 얼마? 그래서 보통 뭐 18홀, 그 다음에 27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 그래도 그러면은 홀당 단가가 홀당 1억이라면 곱하기 뭐 18홀 곱하기 27홀 해서 총액을 구하는 게 골프장 평가의 비교 방식입니다. 그러면 총액을 구하는 방법은 알겠고, 홀당 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홀당 단가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교 방식과 같습니다. 골프장의 사례를 가져와서 사정 부정, 시점 수정, 개별로인 비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이런 뭐 시점 수정, 개별로인 같은 거에서 뭔가 쟁점을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골프장 자체가 그렇게 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더라도 개별요인에서 접근성 같은 거, 자동차로 얼마나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골프장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중, 퍼블릭이냐, 회원제냐 그것에 따라서 골프장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뭐 홀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회원제인지 퍼블릭, 대중제인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 얘를 조금 짚고 넘어가시고, 얘가 우선 그 다음에 홀 규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례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교 방식이었고, 수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장은 이 건물 자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어요. 그렇다고 토지를 임대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회원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뭐 이런 클럽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뭐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걸로 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부대적인 것이고, 보통 회원권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뭐 회원권을 가지고 수익하는 법을 돌리는 게 사실 문제를 출제하기 좀 어려워서 수익 방식이 좀 잘 출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회원권으로 수익 방식을 돌리더라도 얘는 호텔과 똑같죠. 회원권이라는 건 단순히 부동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회원권이라는 거는 이 브랜드의 가치, 여기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뭐 들어가 있는 설비들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회원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원권을 가지고 수익가능법을 해라 라고 한다면 똑같이 호텔처럼 비부동산 가치를 발라내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 방식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골프장 2번 문제에서 정리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골프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는 대형 부동산이고 일단 원칙은 토지, 건물 합산해서 구하는 원가 방식이다. 이 정도 좀 상기를 하시고 이건 어떤 대형 부동산 가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방법 한 번 더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에서 수익률을 검토하는 부분이 나왔죠. 일단은 골프장 개발의 흐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프장을 개발하려면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겠죠. 토지를 엄청 많이 매입을 해야겠죠. 그래야 골프장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토지 조성. 그냥 뭐 나무가 무성한데 골프를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지 조성을 해야 될 거고 여기에다가 뭐 클럽하우스 이런 것들 지어야 되니까 건물 건축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은 지금 골프장은 개발을 할 때 필연적으로 전답, 임야 이런 것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를 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뭐 아파트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건물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밀고 짓는 것보다는 이미 빈 땅, 임야, 전답 이런 것을 토지 구매하는 비용도 훨씬 싸고 그다음에 그게 철거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할 때 전답, 임야를 좀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답, 임야를 개발을 할 거니까 여기에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비용도 개발 비용으로 태워질 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하루아침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 조성이 되고 건물 건축이 되는 게 아니죠. 뚝딱 하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기간이 좀 투입이 됩니다. 그렇고 이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기 현금 100%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는 없죠. 보통 이제 차입을 해오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차입을 해오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조성비와 건축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골프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요 비용들, 요 비용에서 일부는 지분, 일부는 대출, 차입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분과 대출을 통해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 그것을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차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지분 100%를 태워서 개발하는 것,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률 갭이 나한테 돌아오느냐, 즉 레버리지가 얼마나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물음 3번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총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출을 여기 앞서 산정한 원가 비교 방식을 통해서 산정한 시산가액의 평균의 50%, LTV 50%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비용에서 이 총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에서 전체 대출을 뺀 나머지가 지분이 되겠죠. 그럼 일단 대출 비율과 지분 비율을 산정을 해냈고 그 다음에 지분 총액을 산정을 해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골프장을 조성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홀당 17억인가요? 홀당 17억이 발생한다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7억 중에서 대출로 나가는 이자 비용을 차감하면 그게 바로 우리 BTCF가 되죠. BTCF를 지분으로 나눠주면 이제 물음 2에서 물어본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에 해당하는 지분 배당률이 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기말 복귀액도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만 가지고 산정한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이 될 것이고 이 기말 복귀액까지 고려를 해서 매년 수익은 BTCF를 기준으로 기말 복귀액은 앞에서 이제 문제에서 시산가액의 10% 상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산가액의 110% 한 게 기말 복귀 가액이라면 여기에서 대출 금액을 차감한 지분 복귀 가액 얘까지 고려를 해주면 여기에서 지분 수익률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운영 수익에 해당하는 개념이었고 지분 수익률은 운영과 자본 수익 모두를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음 2번의 수익률은 그렇게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분 수익률이 산정이 됐죠. 이네 두 개를 고려한 지분 수익률이 계산이 되었고 이 지분 수익률과 그 다음에 물음 3에서 물어보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차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수익률. 차입을 했을 때의 수익률은 물음 2에서 지분 수익률로 구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차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NOI와 그 다음에 이 대출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기말 복귀 가액 얘 두 개를 가지고 총 투자액을 가지고 산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NOI를 가지고 P 그다음에 P 가치 상승률의 P 얘가 우리 수익률이니까 이게 무차입 시 수익률이니까 얘네 두 개의 차액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죠. 뭐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그건 좀 뻥튀기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레버리지 효과가 그만큼 발생한다. 이게 오늘 문제의 2번 문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후 한번 숨 돌리고 후 숨 돌리고 제가 오늘 좀 쟁점이 많아서 설명을 드릴 게 많았어가지고 조금 급하네요. 잠깐 숨 돌리고 문제 3번까지 보고 문제 4번은 뭐 특별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없었기 때문에 3번, 4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오늘 강좌 길어질 것 같네요. 또 뭐 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따라와 볼게요. 말이 너무 빠르죠? 저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 강의는 배속으로 못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뭐 입에서 이렇게 못 보신다고. 저도 좀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도 제가 1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3번. 한번 우린 다 인강이 있으니까요.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은 인강으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따라와 볼게요. 3번 문제 가서 보시면 3번 문제는 일단 대상물건 자체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우리 흔히 말하는 빌라죠, 빌라인데 다세대 주택을 신축했을 때 이 신축한 다세대 주택의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는 게 문제 3번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원래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구분 건물입니다. 구분 건물의 주된 방법은 뭐죠?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감칙 12조 1항 단서에 의거하여서 원가법으로 산정을 해봐라 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얘도 통건물이에요. 통건물인데 통건물 얘를 그래서 원가법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쉽죠? 토지 그다음에 건물 얘 합산액으로 다세대 주택 통건물의 가액을 산정을 해보라 라는 그런 문제였고 그러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주된 방법이 될 거고 여기에 더해서 개발법으로 한번 이 공시지가 기준법의 적정성을 검토해봐라 했고 뭐 건물은 뭐 신축이니까 재조달 원가가 곧 건물가액이 되죠. 감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좀 쟁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토지 건물로 된 것, 그다음에 개발법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를 20점이면
사실 20분이 아니라 한 15분 내에 풀어야 해요. 왜냐면 우리 1번에다 시간 많이 줄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얘를 좀 빠르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느냐를 좀 연습하는 문제로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법을 문제로 드렸는데,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논리를 조금 개발법에 담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요즘까지도 아직도 공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게 유행이었고 그 유행이 아직 여파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축 다세대 주택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고, 제가 1기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거는 요즘 워낙 공급이 많아서 1, 2년만 지나도 가격이 훅훅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 1, 2년 지나면 또 신축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순환이 반복이 되어서 일단 분양가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1, 2년 지나서 거래되는 그 가액이 사실 정상 가액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맞다. 이게 좀 요즘 다세대 주택의 흐름이다. 공급이 너무 많이 포화된 상태이다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다세대 주택은 토지를 구입을 하겠죠. 토지를 구입을 하고 이미 돼이면은 그냥 거기다 건물을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직 전답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은 토지 조성까지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건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가지고 있어서 임대를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개발법의 흐름은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거고,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까지 계산을 했을 때 이 개발을 상정한 토지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개발법이죠. 이걸로 산정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다세대 주택인데 토지 건물 합산액, 즉 원가법으로 시장가액을 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통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장가액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할 때 원가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구분 건물의 주된 방법은 일단 거사비이니까 거래 사례를 가지고 호별가액을 산정하겠죠. 호별가액 산정의 합산액이 바로 거사비에 의한 통건물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원가법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죠. 다세대 주택 공급이 너무 넘쳐서 1, 2년 지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근데 얘네는 또 건축비가 들었어요. 건축비를 회수를 해야 되죠, 개발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이게 한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세대 주택, 내 대각선에 있는 다세대 주택, 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다 좀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건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하는 거죠. 즉, 이 높아진 분양가로 찍힌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을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옆에 건물의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그러면은 실제로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금액보다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추세가 조금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할 때 일단 나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정을 해서 가격을 내긴 했는데 과연 이 거래 사례 자체가 좀 적정한가? 분양가가 좀 높지는 않나? 그래서 얘를 원가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가격, 그리고 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간 건축비를 다 넣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세대 건축물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 평균적인 비용,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용인되는 그러한 적정 건축비를 넣어서 토지 건물 가액,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일반적으로 이런 토지 건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이어도 얘는 구분 건물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쪼개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죠. 그렇다라는 건 이 하나 통째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한 기호 거래하는 게 훨씬 거래가 용이하겠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이 한 동 전체의 토지 건물보다
이 구분 건물을 다 합한 것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거를 개발 이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가액 거기에다가 개발 이윤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아서 얘네를 다 더했을 때의 시산가액으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를 해주는 그런 흐름은 평가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문제 3번에 좀 담았는데 사실 여기에 개발 이윤을 넣지는 않았어요. 따로 넣지는 않았고 3번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구분 건물, 통건물을 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했느냐 이런 흐름이 좀 담겨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3번이었고요. 문제를 푸는데 특별한 쟁점은 없었습니다. 여기선 그냥 다세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마지막으로 4번인데 4번에서는 그냥 아파트의 거사비입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볼 건 없었는데 하나 정리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4번에서 우리 강평 자료 가서 볼게요. 이거는 따로 필기 안 하고 강평 자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관련돼서 여기 시점 수정과 관련된 부분. 시점 수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지수로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나왔죠. 아파트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이고 이게 기존에는 지수는 15일 기준으로 당해 월 걸 쓸 건지 직전 달 걸 쓸 건지를 판단해라 라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변경이 되어서 주거용 구분 건물에 한해서는 15일이 기준이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지수가 공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구분 건물의 시점 수정을 하기 위한 매매 가격 지수는 15일이 넘던 안 넘던 무조건 직전 달 걸 가져와서 시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시도 써드렸는데 자, 23년 1월 13일이 있고 23년 1월 17일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대로라면 얘는 15일이 안 넘었으니까 22년 12월 얘는 15일이 넘었으니까 23년 1월의 지수를 가져왔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주거용, 다른 거 아니에요. 주거용 구분 건물에 한해서는 지수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던 둘 다 직전 달인 22년 12월의 지수를 가져와서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특별한 쟁점은 없었고 그냥 얼마나 빨리 풀어야 되는가. 10점짜리 문제는 사실 5분 이렇게 풀어야 되는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점짜리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라고 문제 드렸고요. 지수로 시점 수정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전달해드릴 내용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잔소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첫날부터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시리버 100점짜리 문제 처음 풀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이론 법규까지 좀 잘 들으시고 좀 뿌듯한 첫날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 들으시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쉬시고 이론 들으실게요.